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미국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19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인데 뉴욕이나 워싱턴 DC의 경우 확진자 숫자가 정점일 때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제 정점을 지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도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수치 중에는 사망자와 중환자실 환자 등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올해 들어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해 $100 도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코로나19 주요 수치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오미크론 변이가 중심이 된 코로나19 확산세 드디어 확실히 지금 제동에 걸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뚜렷한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그 초기 확산을 이끌었던 뉴욕시, 워싱턴 DC 같은 동북부 지역에서 가장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뉴욕시나 워싱턴 DC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정점일 때 피크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에 지금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동부 지역, 동북부, 중부, 중북부 이런 데는 뭐 확실하게 확연히 지금 하락세고요. 캘리포니아는 이제 정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동부보다 조금 늦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부터 급격한 하락세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동부 뉴욕이나 워싱턴 DC 경우에는 얼마나 수치가 떨어진 거예요? 동부 같은 경우 뉴욕타임즈의 보도를 보면 뉴욕타임즈가 지금 코로나19 그 각종 수치들을 집계해서 발표하고 있거든요. 네. 뉴욕타임즈가 그 집계하는 수치를 보면 미국 전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월 14일 현재 93만 3,249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1월 14일이 정점이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고요. 그리고 20일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에 74만 8,484명, 그러니까 93만여 명에 비하면 거의 한 6일 만에 20만여 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1일 금요일에는 82만 5,052명, 다시 뭐 한 8만여 명 다시 또 올라갔죠. 그래서 약간의 그 업앤다운은 있지만 이 업앤다운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하락세가 좀 확실하다 이렇게 뉴욕타임즈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욕시나 워싱턴 DC는 말씀드린 대로 피크일 때 비하면 거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아주 폭락한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전체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번 주말에 72만 1,658명을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주말에 72만 1,658명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는 2주 전에 비해서는 11%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7일간의 기록을 가지고 이제 평균을 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난 10일, 1월 10일 전까지만 해도 증가율이 3배를 넘겼어요. 3배 이상 됐는데 2주 전 대비해서 11% 증가했다 그러면 이렇게 7일로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7일간의 장기적인 기간을 놓고 평균을 내는 이런 수치도 굉장히 그 증가폭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조만간 이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숫자도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동부 지역보다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부가 먼저 확산됐고 지금 먼저 하락세로 가고 있고요. 캘리포니아가 나중에 확산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욕이나 워싱턴 DC에 나타나는 그 현상보다 한 발짝 지금 뒤쳐져서 캘리포니아가 따라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좀 확실치는 않지만 적어도 지난주에 피크에 올라서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선 것 그거는 이제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가주와 남가주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광역권 지역에서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하락세로 접어든 것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LA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신규 감염이 주말에 39,1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21일 금요일
43,023명에 비해서 하루 만에 3,900여 명이나 줄어들었고요. 그 전날인 그 20일 목요일에도 41,900명을 기록했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계속 4만 명 이상이었다가 이제 토요일에는 3만 9천 명으로 3만 명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이 하락세로 이 캘리포니아도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입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은 다른 나라와도 거의 같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신규 확진자 숫자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종전 최고 기록을 깨뜨리면서 수천만 명을 감염시켰던 오미크론 확산이 이제 미국에서도 드디어 이제 누그러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가 이제 확실하게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주에서는 감소세가 아주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들과도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에요. 지금 뉴욕시, 워싱턴 DC 또 뭐 시카고라든가 클리브랜드 등에서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던 만큼 폭발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르막이 가파르면 내리막도 가파르다. 이런 원리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 오미크론 변이가 워낙에 강한 전파력으로 숙주인 인간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키면서 감염시켰기 때문에 일단 정점에 다다르게 되면 더 이상 감염시킬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락세는 굉장히 또 가파르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금 그 논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오미크론 확산이 먼저 훑고 지나간 뭐 남아공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유럽 지역에서도 같은 추세입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확산됐다가 하락세에 들어가니까 또 아주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캘리포니아도 결국 뉴욕이나 워싱턴 DC 등의 모습을 따라갈 것으로 좀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요 코로나 수치들이 내려는 네. 가고 있지만은 사망자하고 중환자실 입원 숫자는 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수치들 중에서 사망자와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숫자 등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미국 전역에서 거의 지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타 같은 경우는 뭐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숫자가 기록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근데 유타도 중서부 지역이어서 캘리포니아랑 거의 비슷한 비슷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부나 중서부는 아직은 좀 늦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동부와 중부에 비해서 서부 중서부가 좀 고전하고 있고 엘라바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그래서 남동부 일부 지역 또 이 중서부 지역 등도 사망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요. 미국 전체 사망자 숫자가 2,162명을 기록해서 2주 전보다 44%나 더 늘어나서 사망자 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 사망자 숫자가 이렇게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망자 숫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코로나19 사망자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게 궁금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망자와 중환자 등은 대표적인 후행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감염이 돼야 감염자 중에서 중병자가 나타나고 환자가 생기고 그런 사람 중에서 더 심하게 아프면 이제 중환자실 가고 네. 거기서 더 심하게 아프면 이제 목숨을 잃는 거잖아요. 예. 사람이 일단 감염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염이 많이 되는 것이 선행 지표예요. 그러니까 신규 감염이라든가 이런 거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먼저 확산이 돼서 먼저 감염이 되고 또 먼저 후퇴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 감염되고 그리고 사망자나 중환자나 병원 입원 환자 등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질 곳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세는 줄어들지만 이 수많은 감염된 사람 중에 누군가는 워낙에 많이 감염됐으니까 누군가는 좀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입원하다 보면 중환자실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적인 이치가 그렇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미크론 변이가 특별하게 갑자기 이게 뭐 중증이 늘어났다 이런 게 아니라 워낙 사람이 많이 감염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좀 중증으로 갈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 감염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당분간은 이렇게 입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 환자나 사망자 숫자는 증가세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새로운 어떤 그런 그 기록이라기보다 이미 감염된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후행 지표, 선행 지표 이 부분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입원 환자 숫자나 사망자 숫자 감소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신규 감염 숫자가 먼저 확 줄어들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망자 숫자와 입원 환자 숫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다 이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WHO 사무총장은 네. 또 그랬어요. 오미크론 변이가 마지막일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세계가 팬데믹의 종반부에 다다랐다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나서 가지고 또. 근데 왜냐하면 또 그게 이제 너무 또 그렇다고 그렇죠. 우리가 좋은 물론 얘기만 뭐 하다 보면 아직 맞는 완전히 끝난 건 얘기긴 해요. 아니니까 네. 아직까지는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있는 거죠. 뭐 그건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정말 지겹습니다 이제. 마스크 벗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네. 국제 유가가 계속 급등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 증가세가 본격화됐는데요. 특히 그 연말로 갈수록 급등세가 두드러졌는데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도 새해 들어서도 1월 내내 지금 국제 유가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원유 수요가 급증했어요.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뭐 전부 다 셧다운 되니까 네. 자동차도 거의 안 다니고 이래서 이 원유 수요가 아주 급락하면서 가격도 이 공급도 줄어들고 이랬는데 이제 원유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주요 산유국이죠. 러시아나 아랍에미레이트 등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 뭐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렇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얼마 전 아부다비 공항에서 테러가 일어났었죠. 네, 테러인 네,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리스크가 커지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크다는 건가요? 예, 그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 급등이 주요 산유국에서 좀 지정학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큰 이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난 16일에 예멘 반군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 아부다비 석유 시설에 드론 공격을 퍼부어서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 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그 아랍에미레이트를 순방하던 때였는데 네, 두바이에 머물고 있어서 다행히 피해를 당하진 않았는데요. 아무튼 그 전혀 예상치 못했던 드론 공격이 펼쳐져서 그때 아부다비에 있는 원유 생산 시설 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17일에는 이라크에서 터키로 가는 송유관에 폭발 소식까지 전해졌어요. 이 송유관은 하루 평균 45만 배럴 원유를 유럽으로 보내는 아주 중요한 수송로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가 급히 다른 노선으로 우회해서 원유를 유럽으로 수송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는 이 원유가 이런 그 세계적인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터키가 일단 우회하고는 있지만 사고 송유관을 빨리 복구해야지 원활하게 유럽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복구가 늦어진다면 유가 급등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 이게 계속되는 것도 원유 시장에 지금 지속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국제 유가 급등은 경제 논리보다는 이런 정치 논리가 더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국제 유가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도 그렇게 밝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IEA 그 국제 에너지 기구죠. 올해 원유 수요 전망치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루 평균 원유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되기 전인 2019년에 9,950만 배럴이었는데 그것보다 많은 9,97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수요가 그러니까 원유 수요가 그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달 내놓은 그러니까 2021년 12월 내놓은 전망치 9,950만 배럴에서 20만 배럴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도의 원유를 공급하기에는 지금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유 공급이 딸리고 있다는 겁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와 러시아 등 비오페크 산유국 협의체 오페크 플러스가 이 원유 생산량을 늘리고는 있지만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 목표치보다 79만 배럴 적은 하루 평균 9,860만 배럴을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 수요에 비해서 많이 모자른 상황이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올해 안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예상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이 물가도 이렇게 높은데 이 참 유가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석유 파동 또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요. 글쎄나. 이건 뭐 예측이니까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뭔가 좀 해결책이 나오면 좋겠는데 아무튼 요즘 보면 왜 이렇게 러시아나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긴장들이 글쎄 고조되고 말이에요. 있는지 이런 게 좀 빨리 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올해 11월 선거도 있는데요. 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을 잘 해야 본인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고 좋을 텐데 이게 참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